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증의 질병 치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그러니까 보통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이 병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패스트푸드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현대인의 병일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의 질병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자기 몸, 특히 이 심장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그 거대한 서사가 펼쳐지거든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리던 상태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받아서 생명을 구하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바로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핵심적인 전환점들을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겠네요. 고대 미라의 뼛속에 숨겨진 단서부터 시작해서 막힌 혈관을 뚫으려는 그 치열한 싸움, 그리고 손상된 심장을 되살리려는 미래 기술까지. 심근경색을 둘러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뭔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고대의 미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심근경색의 근본 원인이 동맥경화인데 이게 현대의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어쩌면 좀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무려 4,000년 전 고대 이집트나 페루미라 혈관에서도 동맥경화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 CT로 스캔을 해봤더니 조사한 미라의 3분의 1이 넘었어요. 아니, 그 시절엔 햄버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물론 현대의 식습관, 흡연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가속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인류가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생리 자체가 이 동맥경화에 취약한 소인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병의 방아쇠는 현대에 와서 많아졌지만 그 총 자체는 이미 고대부터 우리 몸에 있었던 셈이죠. 와, 총과 방아쇠라니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이 병의 실체가 의학적으로 처음 드러난 건 언제쯤인가요?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라고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이에요. 1772년에 윌리엄 해버든이라는 의사가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협심증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심근경색은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10년대에 제임스 해릭이라는 의사가 심전도, ECG를 이용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건가요? 심전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사들한테 심장은 그냥 뭐랄까 깜깜한 상자 안에서 뛰는 펌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심전도는 그 상자 안에서 벌어지는 전기적인 활동을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보여준 거죠. 해릭은 심근경색이 생긴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과정을 심전도로 추적하면서 이 병이 즉각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라 생존 가능한 증후군이다 라는 걸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네요. 네, 질병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뀐 거죠. 심장의 언어를 해독할 도구가 드디어 생긴 셈이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혈액 속에서 단서를 찾는 거였겠네요.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심장 근육 세포가 손상돼서 죽으면 그 안에만 있던 특정 단백질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네. 이걸 트로포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 같은 거죠. 최근에는 고감도 트로포닌 검사가 나오면서 예전에는 놓쳤을 아주 미세한 손상, 그러니까 심장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와, 더 정밀해진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과거에는 심근경색으로 진단 안 됐을 환자들, 특히 BST 분전상승 심근경색, 엔스테미라고 하는 형태의 환자들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병의 범위 자체가 넓어진 거네요. 자, 이렇게 병의 정체를 파악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문제로 넘어가야겠네요. 초기 치료법을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920년대에는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게 하고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주고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는 것 같으면 카페인이나 장내 같은 흥분제를 써서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운에 맡기는 치료였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환자들이 심근경색 직후에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막힌 혈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전기적 혼돈, 즉 치명적인 부정맥 때문이라는 걸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배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당장 사람을 죽이는 건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던 거죠. 아, 비유가 정말. 이 발견 덕분에 관상동맥 집중치료실 CCU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심전도를 계속 감시하면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세동기를 갖춘 공간이죠. 이 CCU의 등장이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춘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원래 문제였던 그 막힌 배관, 혈관을 뚫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군요. 그렇죠. 두 번째 혁명인 제관유요법의 시대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정맥에 주사하는 혈전 용해수를 등장했어요. 혈관 안에 막힌 거를 화학적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네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 연구들에서 이 방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증명됐고요. 하지만 약물로 녹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나왔죠. 바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 PCI.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텐트 시술인데 이건 거의 뭐 게임 체인저 아니었나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혈전 용해술이 배수관에 약품을 붓는 거라면 PCI는 아예 배관공이 직접 철사를 쑤셔 넣어서 뚫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 훨씬 직접적이네요. 네, 1977년에 안드레아스 그룬치히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엔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게 버팀목을 세워주는 방식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죠. 근데 그 스텐트 기술 자체도 계속 진화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엔 그냥 금속 그물망이었는데 이게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네, 우리 몸이 스텐트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그 주변에 흉터 조직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혈관이 다시 막히는 재협착이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 세대 스텐트에는 이 흉터가 자라는 걸 억제하는 약물을 입혔죠. 이게 바로 약물 용출 스텐트, DES예요. 훨씬 똑똑해진 거죠. 근데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재발을 막는 장기전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약물 치료가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시술이 전쟁터에서 큰 전투를 치른 거라면 약물 치료는 그 이후에 영토를 안정시키고 반란을 막는 장기적인 통치 과정과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군대는 항혈소판제 부대입니다. 피가 엉겨붙어서 다시 혈관을 막지 않도록 혈액을 묽게 유지하는 약들이죠. 보통 아스피린이랑 다른 종류의 항혈소판제를 같이 쓰는 이중항혈소판 요법, DAPT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외줄타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전이 안 생기게 하려니 출혈 위험이 커지고 또 출혈을 막자니 혈전이 걱정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약물 치료의 핵심은 개인 맞춤이에요. 환자마다 출혈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프리세이즈 DAPT 점수 같은 걸로 계산해서 약 쓰는 기간을 1년 이상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게 줄일지 결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네.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특정 약물이 이 사람 몸에서 잘 분해되는 체질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가장 잘 맞는 약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정밀의학이 이미 현실에 들어온 거죠. 항혈소판제 말고도 이 장기전을 함께 치르는 중요한 지원군들이 더 있죠? 물론이죠. 크게 두 부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 보호 부대예요.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은 심장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박동을 좀 진정시켜주고 ACE 억제제 같은 약은 심근경색 후에 심장이 약해져서 모양이 변형되는 걸 막아줍니다. 심부전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둘째는 근본 원인 해결 부대, 바로 스타틴입니다. 혈관의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이 끼는 걸 막아서 애초에 문제가 다시 생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정규군 외에 신무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스타틴만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한 강력한 주사제, PCSK9 억제제도 있고요. 원래는 당뇨약이었는데 심장 보호 효과가 탁월한 걸로 밝혀진 SGLT2 억제제도 있습니다. 와, 용도가 바뀌기도 하네요. 심지어는 통풍 치료에 쓰던 오래된 약, 콜히친의 항염증 효과가
동맥경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올 정도로 치료의 선택지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인공지능과 재생의학, 이 두 가지가 심근경색 치료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인공지능, AI는 이미 진단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AI가 수백만 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학습해서 아주 미묘한 이상 신호만 보고도 이게 지금 당장 혈관이 꽉 막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줍니다. 아, 퀸 오브 하트스 같은 모델이요? 네, 맞아요.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고요. 이건 골든타임을 정말 몇 분이라도 더 빨리 확보해지는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에요. 진단을 넘어서 위험을 예측하는 역할도 가능하겠네요. 뭐 웨어러블 기기, 심박수, 유전자 정보, 생활습관 데이터 이런 걸 다 합쳐서 당신은 5년 안에 심근경색 올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관리하세요.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방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한 번 손상된 심장 근육을 아예 새 것처럼 되돌리는 재생의학 분야도 정말 흥미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세포 외소포체, EVS라는 게 더 주목받고 있다고요. 이게 대체 뭔가요? 줄기세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 물질이 담긴 작은 택배 상자를 주변에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택배 상자요? 네, 그 택배 상자가 바로 세포 외소포체, EVS입니다. 이 안에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자라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온갖 지령들이 들어있죠. 지금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치료 택배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택배도 엉뚱한 곳에 배달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정확한 위치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드로겔 같은 물질을 같이 쓰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겔 형태의 물질을 손상된 심장 부위에 뿌려서 치료 물질, 즉 EVS가 그 안에 머물면서 서서히 방출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치료 패치를 심장에 붙이는 개념이군요. 네, 물론 아직 대량 생산 표준화라든지 규제 승인처럼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미래 치료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도들이죠.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병원 문을 나선 이후의 삶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고요. 평생 함께 가야 할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심장 재활이라고 하면 그냥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운동은 물론이고 영양상담, 스트레스 관리법, 질병 교육까지 다 포함된 아주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장 재활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6%나 감소해요. 26%요? 네, 이건 웬만한 신약의 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료 지침에서 가장 강력하게 클래스 1A로 권고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처방약이라고 봐야겠네요. 심근경색 후에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37%나 줄어든다는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엄청난 수치죠. 어떤 비싼 약도 저런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싱겁게 기름기 적게가 아니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나트륨이나 포화지당 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심장을 지키는 거죠.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특히 잠의 중요성도 강조되고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로 생각해야겠어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환자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 그리고 가족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첨단 치료 기술들이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심근경색이 단순한 응급질환을 넘어서 고대 미라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오랜 숙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를 처음 엿본 순간부터 막힌 혈관을 뚫고 이제는 망가진 세포를 되살리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과의 싸움은 정말 의학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네요. 맞아요.
한때 죽음의 동요였던 병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변모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심근경색을 더 빨리 진단하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심장이 한번 망가진 후에 완벽하게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심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과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